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주제, 자산 관리와 금융생활 설계에서 금융자산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제에서는 이제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자산을 관리하는 걸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재테크 수단을 많이 활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뭐 예적금을 많이 활용한다, 뭐 주식 채권 펀드를 쓴다, 보험연금을 활용한다 등등등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예적금이 무엇인지, 뭐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펀드가 뭔지,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긴 했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습 목표를 보면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의 원칙, 이런 자산 관리의 원칙과 금융자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자산이란 무엇인가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도 있겠죠. 이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 가치, 반대말은 당연히 내가 빌린 거겠죠. 그래서 이 반대를 이제 부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이런 걸 이제 이 자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산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금융자산은 이제 돈과 관련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금이라든가 지갑에 있는 돈, 현금, 그 이제 이 현금을 은행에 맡긴 은행 예금, 그 이제 회사에 주식을 산죠. 이제 주식, 그리고 뭐 채권, 그리고 보험, 이런 금융상품을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실물자산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뭐 영어 시간에 뭐 배워서 알겠지만 이 머니, 돈이라는 게 뭐 우리가 손에 만지는 현금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이제 좀 그 돈을 그러니까 물질 형태로 만든 거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현금적인 금융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제 경제나 경영학 쪽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산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실물자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뭐 토지, 건물, 뭐 주택 이런 부동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산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때 자동차도 포함이 돼요. 이제 뭐 귀금속, 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금은속, 귀금속, 그 골동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의 종류에는 크게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럼 자산 관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 이 사회학 용어에서는 이제 어떤 그 용어의 뜻이 나올 때 넓은 의미의 뜻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산 관리라고 할 때 이 넓은 의미의 자산 관리는 개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작게 좁은 의미로 보면은요. 이런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이 금융 자산의 관리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자산 관리는 바로 이 금융 자산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 관리는 왜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왜 필요한가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필요하다. 노후 생활, 우리가 늙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에 대비해야 된다. 일도 못하고 돈도 없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자,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과 예기치 못한 지출. 여러분들 지금은 뭐 건강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아파졌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럴 때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도 있지만 내가 뭐 결혼해서 집을 산다라든가 뭐 아이를 낳아서 뭘 기르는데 얼마 든다든가 이런 예상되는 지출도 있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산 관리를 할 때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산 관리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자산 관리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자, 안전성,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성이란 투자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모호하게, 안전하게, 세이프티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한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금융,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원리금. 자, 우리가 어디에 돈을 맡기면 이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맡겼다 하면 이제 그 100만 원은 원금이 되죠, 원금. 자, 그리고 이 100만 원을 맡긴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이제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안전성이라고 한다. 어, 이 안전성의 특징을 보면은요, 뭐, 안전성이 높다. 내가 그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 안정성이 높으면 보통 이제 수익성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은행에 맡기는 예금 같은 경우는 주식에 비해서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은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이 돈을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원칙 안전성이고요. 자,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수익성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 자,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자 수익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입니다. 어, 아, 미안합니다. 이거를 다시 할게요. 자,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이런 가격 상승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고요. 은행에 예금을 맡겼을 때는 이자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익성이라고 한다. 자, 특징을 보면은 보통 이제 수익성이 높으면은 위험도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성이 높으면은 그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도 높다. 뭐 그래서 아까 예금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을 예로 들면은 예금에 비해서 수익성은 높고 안전성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원칙으로 수익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산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번째 원칙으로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 자, 이 유동성이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무엇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어쨌든 돈을 쓴다는 거는 무엇을 쓴다는 거야? 현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어, 이 유동성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게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반비례한 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유동성이 낮으면 수익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수익성이 낮고요. 대부분 그 유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면은 수익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게죠. 부동산은 내가 이제 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그 부동산 내가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내놨어.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에 비해서 유동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어, 뭐 이건 또 참고하는 건데요. 당연히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건 당연히 뭘까요? 말 그대로 현금이겠죠, 현금.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까지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관리할 때는 이 금융상품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모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자산 관리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은 현재 수입과 자산의 규모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주식을 사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 뭐 빚을 내서 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재 수입과 자산의 규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필요할 자금의 종류와 규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 달에 뭐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그 현금이 필요한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이제 뭐 적금이라든가 뭐 쉽게 뺄 수 없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함께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등 자산 관리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이제 그러면 이 금융자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이런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금융자산의 종류 나오는 게 바로 예금입니다. 예금.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자산이죠. 자, 우선은 이제 이 예금이랑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잖아요. 이런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무엇을 받는다?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 우리가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금의 특징, 뭐, 당연히 안전성 높겠죠. 안정성 높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금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이런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그 은행이 이제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씩을 이제 국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가 그 은행에 막 돈을 맡겨놨는데 완전 그 은행에서 돈을 못 준다라고 해도 국가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돌려주는 그런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금의 이제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또 이 예금에도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자, 이 요구불 예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출금 통장을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입출금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예금을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이나 뭐 해가지고 그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은 뭐 체크카드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쉽게 이제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이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당연하겠죠.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무엇은 높다? 유동성은 높다. 유동성은 높다. 예금주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이 요구불 예금에 들어있는 돈은 내가 돈을 이만큼 찾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당연히 줘야 됩니다. 거의 현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 안전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지만 거의 수익도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으로는 요구불 예금도 있고요. 저축성 예금도 있습니다. 저축 말 그대로 쌓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을 합니다. 뭐 1년, 2년,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자산을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거 우리가 만기래요. 만기. 이 만기일에 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그런 걸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목돈을 이제 운용을 할 때 저축성 예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저축성 예금은 두 가지 종류, 이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 이렇게 예금과 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은 뭐냐? 예금은요 일정액을 그냥 한 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맡기다는 뜻이에요. 맡길 예자. 맡기다. 자, 그래서 이 일정액을 그냥 한꺼번에 맡기는 내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1억이면 1억 이런 일정액을 한꺼번에 맡기는 걸 이제 정기 예금이라고 하고요. 정기 적금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이렇게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이제 넣는 것. 이거 이제 적금이라고 합니다. 적금이 이제 쌓는다. 쌓을 적자. 쌓는다. 쌓는다. 그래서 이런 적금은 다달이 일정 금액을 넣어서 쌓아가는 그런 걸 이제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돈을 운용할 때는 정기 예금의 방식 있고 정기 적금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한테 그 목돈이 있다. 그럼 예금에 넣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적금에 넣는 게 더 유리할까요? 뭐 이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자가 같다고 치면은 이 예금에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이 이제 1,200만 원. 자, 예금으로 한꺼번에 1,200만 원 한꺼번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적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을 거야. 그리고 금리는 똑같아. 5%씩.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전수익과 세후수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전수익은 세금을 내기 전에 이제 받는 돈이고 세후수익은 우리가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서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후 수익을 보면은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51만 원, 적금 같은 경우는 27만 원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이제 내는 돈도 똑같지만 이제 뭐가 더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냐면 이 예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지금 급하지 않은데 돈을 써야 될 일이 없는데 목돈이 있다. 그런데 내가 좀 주식이라든가 그런 거 좀 불안하다. 저 은행에 넣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적금보다는 예금에 넣어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서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호금의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은행에 뭐 요구불 예금으로 3천만 원을 넣어놨고 그리고 뭐 적금으로 2천만 원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 뭐 예금 뭐 정기 예금으로 뭐 5천만 원을 넣어놨다. 자, 그러면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각각을 따져가지고 이걸 다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한 은행에 내가 1억 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만 보존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비보호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두 번째 금융자산, 주식입니다. 자, 주식은 주식회사, 우리가 이제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이런 주식이 상장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 우리가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왜 발행하느냐? 자, 우선은 이 기업에서는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대규모의 자금이 또 일정 기간, 단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기간에 필요한 자금,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발행하면 그걸 이제 주주들이 사가지고 돈을 줄 거 아니야, 회사에. 그럼 그 회사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그래서 이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총
100주의 주식이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총 100주의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51주를 샀다. 그럼 이 반 이상의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51주,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이익 배당에 대해서 이런 반 이상의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런 주식을 소유한 사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그럼 특징은 무엇이냐? 자, 주식의 특징, 우선은 이 주식은 어떤 걸로 수익을 얻느냐? 우리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주주들한테 분기별로 배당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우리 주식을 사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얻었어. 너의 목도 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배당금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이게 2,000원 올랐어. 그래서 이걸 팔 거야. 팔음으로써 얻는 시세 차익.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이 시세 차익도 주식의 중요한 수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성은 높아요. 벌 수 있는 돈은 이제 많지만 안전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회사가 경영을 이상하게 해서 뭐 이런 매출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의 특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받을 게 여러 가지 주식 용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제 신문 기사나 뉴스 같은 것부터 다양한 주식 용어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주식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로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 주가와 발행 주식. 주가는 그 주식의 주식 한 주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1,000원이야. 그런데 발행 주식, 이 회사에서 발행 주식이 뭐 100주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다? 1000 곱하기 1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얼마야? 일시, 백, 천만, 10만원. 1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엇이냐? 영업활동에 비해서 발생된 이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로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얻을까요? 뭐 반도체를 팔거나 핸드폰을 팔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 총액, 뭐 핸드폰을 팔아서 혹은 반도체를 팔아서 이런 매출을 내. 그런데 이 매출 원가, 만들려면은 원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뭐 삼성이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막 광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도 빌 거고 뭐 그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 매출 총액에서 이런 매출 원가, 판매비 그리고 일반 관리를 뺀 것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주식 요가 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이 당기 순이익은 이제 단기가 그 해당되는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에 순이익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이런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 영업이익도 포함이 되는데 이 영업이익에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당연히 반도체나 핸드폰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느냐? 내가 뭐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에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얻는 뭐 이익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뭐 돈을 이제 빌려줘서 얻는 이런 이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영업의 수익 그리고 비용 이거를 좀 할게요. 이런 좀 알려줄게요. 영업 외 수익으로는 이제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이 삼성전자 자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당급 수익 그리고 영업 외 비용도 있는데 영업의 비용은 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돈을 또 빌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돈을 빌렸을 때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 이제 우리 회사에서 기부금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 그리고 뭐 이런 영업액 수익과 영업 비용, 특별이익과
특별 손실 이런 것들을 가감한 후에 이제 법인세를 뺀 것, 이것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사는 사람들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이게 PER이라고 하는데요. 자, PER은 뭐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나눈 거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PER을 계산했는데 어떤 회사의 PER이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번 돈 있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10년 동안 벌면은, 10년 동안 벌면 시가총액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PER이 10이면은 회사가 지금까지 수익을 내온 것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면은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해당 주식이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서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PER이 낮으면은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저평가되다.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성장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런 PER이 높으면 이 회사는 지금 자산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어.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좀 그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 PER이 높다라고 하는 거 고평가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고평가되었느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고평가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에 2022년 때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2차 전지 뭐 지금은 이런 좀 전기 자동차나 그런 게 좀 활성화되었지만, 그런 게 활성화되기 전인 이런 뭐 2020년, 2021년 그럴 때는 이제 이 2차 전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시가총액이 낮지만 이게 앞으로는 엄청 커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고평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되는 회사들은 이제 기대감이 낮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일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요즘에 많이 이제 PER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좀 기대감이 좀 낮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PER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 순 자산 비율이 PBR이라고 하는데요. PBR이라는 것은 이제 시가총액을 순 자산으로 나눈 건데, 뭐 이거를 해석하면은 PBR이 1이다라는 말은 곧 시가총액이 곧 그 회사의 순 자산 가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PBR이 1보다 작아, 좀 낮아, PBR이 낮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시가총액이 더 낮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평가받고 있는 이 시가총액이 더 낮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본 이제 이익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업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낸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주주들이 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1년간 얼마나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
ROE는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기업의 경영 실적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ROE가 낮으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OE가 낮은 기업은 뭔가 이런 경영진들이 뭔가 기업을 굉장히 방만하는구나, 안 좋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본 이익률도 우리가 이런 주식 거래할 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식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채권입니다. 자, 채권이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써주는 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나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야, 그럼 돈을 네가 빌려갔으니까 이 돈을 내가 빌려줬다라고 하는 뭔가 증명서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써주는 증명서를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채용 증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써주는 채용 증서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대표 채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금일 10억 원. 그러니까 내가 이 근로복지공단에 얼마를 빌려줬다는 거야? 이 10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억 원을 너한테 빌려줬어. 그 증명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채권 10억 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발행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언제 빌려줘서 이걸 써줬느냐? 1990 잘 안 보이죠? 8년 6월 29일에 빌려줬고, 그럼 내가 이걸 언제 돌려받아야 되냐? 반환일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3년, 5년 뒤인 2003년 6월 29일에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그때 이자율은 7.5%야. 1년에 7.5% 이자를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이자율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이 또 금융자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채권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당연히 이 발행기간,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 내가 몇 퍼센트 이자를 줄게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약속한 이자. 그리고 이 채권도 내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받고, 야, 이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인데 너한테 이제 줄게 얼마 줘.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시세 차익. 그래서 이런 이자와 시세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채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발행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써주는 거잖아요. 발행 기간에 돈을 빌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누가 돈을 빌려주냐, 누가 이 채권을 발행했느냐, 그 발행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당연히 안정성이 높으면은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성이 낮다면은 수익성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금과 비교를 하면은요, 당연히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고, 주식과 비교해서도 수익성은 대체로 낮지만 안정성은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채권의 종류가 크게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국공채 같은 경우는 국채와 공채, 국채와 공채를 합쳐서 국공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국공채는 정부가 발행한 거, 정부가 발행한 걸 국채라고 하고요. 국채, 그리고 공공기관, 여러 가지 공단들 있잖아요. 수자원공사라든가, 여기 예시에서 냈던 이런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우리가 공공채라고 하거든요. 공공채. 그래서 이런 국채와 공공채를 합쳐서 국공채라고 한다. 자,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요,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걸 이제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기업에서 발행한 걸 회사채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가장 높은 건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국채가 안정성이 가장 높겠죠. 나라가 망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이 공공채, 그 다음이 회사채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안정성과는 반대로 이런 수익성은 당연히 어디가 제일 높을까?
회사채가 가장 높고, 수익성은 회사채가 가장 높고, 공공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국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성은 반대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펀드가 있는데요. 자, 펀드란 무엇이냐? 다수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을 금융기관의 이런 전문가가 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 전문가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상품. 이런 막 몇 명을 모아요. 이제 어떤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돈을 낼 거 아니야? 그 돈을 모아서 그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에다 얼마 넣고 채권에다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상품 우리가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펀드는요,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의 이런 가격을 보면은요, 뭐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 막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펀드를 통해서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또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안전성을 조금은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보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은 낮아요. 안전성은 낮아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은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펀드의 특징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험도 우리가 금융자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당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뭐 사고라는 게 뭐 어떤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말 그대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사망하거나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이런 사고 뭐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사고가 났다 뭐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제도를 이제 보험이라고 한다. 뭐 당연히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 연금이 있어요. 자, 연금이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적립해두고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받는 금융상품. 내가 매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놓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받는 상품이 이제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막 넣어놓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 후에 몇 년 동안 돈을 얼마씩 받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 노후 보장에 성격이 강하다. 뭐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연금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연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금융자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금융자산을 이제 뭔가 좀 관리를 할 때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수익, 고위험, 그러니까 수익성만 쫓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안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성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자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한가운데 담지 마라. 모두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각각 바구니 나누면 되는 것보다 깨질 위험이 줄어든다. 이거 각각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한꺼번에 깨질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자산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이것저것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분산 투자해라. 이런 명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금융자산 관리할 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은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이제 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노년기에 주로 이용해야 된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 많이 할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노후에는 위험을 감당할 시간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의 처한 상황이나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기저기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것이 자산 관리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금융자산의 이런 종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